디지털 금이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이전부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지만 ETF 출시를 함으로써 저희가 이제 기초 자산에 처음으로 인플레이션 했지,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금과 같은 기능을 한다라고 저희가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출시된 지 한 2달 정도 가까이 됐는데 2달 동안의 지금들 흐름을 보면 금 ETF의 자금은 계속해서 빠지고 있고요. 반면에 비트코인 ETF로의 자금 유입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스마트 머니 유입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대표적인 근거 중에 하나가 1조에서 10조 달러 정도의 운용을 하는 이제 큰 기관들이 본인들이 비트코인 ETF를 담기 위해서 최대 운용 퍼센티지를 이제 변경하려면 15% 이상일 경우에는 저희가 SEC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신고를 하는 운용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스튜디오에 한 분 한 분 더 모시고 이야기 이어가 봐야 되겠죠.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정말 놀랍습니다. 이 비트코인 관련돼서 현재 어떤 부분을 좀 봐야 되는지, 앞으로는 어떤 부분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임해 봐야 되는지 이야기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김세희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연구원님 바쁘시죠? 요즘에? 바쁘시죠? 네, 조금 바쁜 것 같습니다. 네. 조금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알고 있어요. 이틀 밤 새고 오셨다고요. 네. 요즘 뭐 어디 초대받아서 이렇게 말씀 좀 듣자 이렇게 가시는 것도 많으시고 보고서도 또 많이 내시는 것 같고요.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사실 네. 이제 저녁 이제 밤에는 사실상 저도 코인 투자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매매를 하는 동안 피곤했었는데, 최근에는 일이 많아서 저도 장을 잘 못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장을 잘 못 보시면 어떡해요. 근데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죠. 어쨌든 하나하나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어떤 부분이세요? 일단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비트코인 지금 사도 되나요?가 가장 많았던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비트코인은 너무 비싸다. 그리고 조정이 올 거다라는 것들을 기대하기 때문에 혹시 좋게 보는 알트코인 있으신가요? 요 두 질문이 제가 봤을 때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요 두 질문부터 한번 해결하고 그 다음 질문들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지금 사도 됩니까? 저는 네.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정말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뭐 저는 이전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전 연말 가격을 최소 이제 원화 기준으로 1.5억에서 2억 가까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무리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요인 중에 하나가 저희가 반감기 직전 내지는 직후에 사실상 채굴업체들의 이제 대량 매도가 어느 정도 과거에는 있었기 때문에 올해도 사실상 그 리스크가 좀 크지 않을까. 그럼 사실 30% 싸게 살 수 있는데 혹은 10% 싸게 살 수 있는데 라는 마음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쉽게 진입 못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과거와 저는 완전히 다른 구간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만약에 과거와 같이 한 20% 이상 빠지는 구간이 온다라고 했을 때도 사실 ETF 수급만으로도 사실 바로 회복이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10%가 빠지는 게 가장 최저 수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되나요? 라는 질문, 가장 많이 요즘 들으시는 질문에 대한 답도 해주셨고, 연말에 1억 5천에서 2억 정도 원화 기준으로. 네, 최소. 네, 최소 그렇게 보고 계시다. 그럼 두 번, 요거에 관해서도 이제 뒤이어서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겠고요. 뭐 비싼 거냐, 가격적인 질문들, 요것도 뭐 첫 번째 질문과 이어지는 것 같은데, 두 번째로 많이 들으시는 질문에 대한 답은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그 이제 비싼 거냐. 네네. 사실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장부 가치나 혹은 미래 현금 흐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밸류에이션이 각자만의 방식, 그리고 저희가 통용되는 기준들이 있는데요.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금 흐름이 없다 보니까 이거의 가치를 0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사실상 굉장히 뭐 제 주변에는 5억 간다, 10억 간다 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준들이 너무 명확하지 않고 저희가 통일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쉽지 않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통용될 수 있는 논리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디지털 금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비싸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디지털 금이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이전부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지만 결국 이제 ETF 출시를 함으로써 저희가 이제 기초 자산에
처음으로 인플레이션 했지. 그러니까 금과 같은 이제 보이지 않지만 금과 같은 기능을 한다라고 저희가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출시된 지 한 2달 정도 가까이 됐는데 2달 동안의 지금들 흐름을 보면 금 ETF의 자금은 계속해서 빠지고 있고요. 사실 금은 비트코인과 함께 신고가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 유출은 이제 한 3달 내내 있었던 것 같고요. 반면에 비트코인 ETF로의 자금 유입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ETF가 담고 있는 비트코인의 개수, 그러니까 사실상 퍼센티지로 봤을 때가 금에 비해서 한 4배 정도에서 5배 정도가 높기 때문에 저는 ETF의 이제 효과라고 하죠. 비트코인 가격에 반영되는 ETF 효과가 압도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금 같은 경우가 자금 유출됐기 때문에 한 전체 그 공급량 중에서 ETF가 들고 있는 게 한 1.6에서 7%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한 4.5% 가까이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는 ETF만으로도 추가적인 저희가 어둠션이 분명히 있겠지만 단순히 ETF만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또 이제 어제 그리고 그 한 전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스마트머니라고 하죠. 저희가 스마트머니 유입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근거 중에 하나가 보통 저희가 이제 뭐 1조에서 뭐 10조 달러 정도의 운용을 하는 이제 큰 기관들이 본인들이 비트코인 ETF를 담기 위해서 최대 운용 그 퍼센티지를 이제 변경하려면 15% 이상일 경우에는 저희가 SEC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신고를 하는 운용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많이 들으시는 2가지 질문 지금 이틀 밤 새시고 최근에 네, 너무나 바쁘신 와중에 감사하게도 이렇게 나와주신 김재 연구원님께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2가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주셨어요. 지금 사도 되나요? 또 가격적으로 비싼가요? 그럼 하나하나 좀 풀어보겠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이슈가 지금 몰려 있는 거잖아요. 좀 복합적으로 1월 11일 ETF 출시. 뭐 그게 굉장히 좀 큰 사건이었고요. 여기에다가 반감기까지도 이제 겹친 와중인데 이번 반감기 같은 경우는 뭐 날짜 같은 경우는 4월 22일 뭐 이런 식으로 알려지긴 한 것 같아요. 그 전후로 해서 그러면 지금보다 기대감으로 올랐다면 더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까? 과거 반감기 사례로 보면 어떤가요, 연구원님? 사실상 이제 지금 2가지 모멘텀 말씀해 주셨는데 네. 반감기는 아직 가격에 좀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부 기대감이 반영은 됐겠지만 저는 그거는 사실상 뭐 지금까지 유의미하게 이제 모멘텀이 반영이 전혀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펀드 플로우라고 하죠. ETF로 얼만큼 자금이 들어갔는지 그것과 가격과의 거의 상관관계가 0.9 이상입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오로지 다 이 패시브 수급이 말아 올렸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반감기는 오히려 많은 분들이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 왜냐면 저희가 좀 시기를 짧게 본다라고 했을 때 3월에서 5월까지는 좀 저희가 하락가 뭐 예를 들면 추세적으로 상승이 아닌 하락을 봐야 되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사실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반감기 이후 보통 1년이 거의 이제 전고를 넘는 구간이었었고요. 그리고 뭐 한 7개월 정도 이상부터 보통 오르기 시작했고 그 이전에는 떨어지는 구간들이 3번에서는 다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저희가 딱 지금만 보더라도 과거 반감기와는 완전히 다르게 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신고가를 이미 넘어서 계속 경신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저희가 아직 반감기 전이거든요. 보통 반감기 1년 후가 이제 전고점을 넘는 구간이었는데요. 사실 그게 저희가 시계열상으로는 거의 1년 앞당긴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반감기에 대한 어떤 뭐 시장의 반응은 하나도 반영이 위든 아래든 반영이 아직 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오를 거냐라는 부분들일 것 같은데요. 저는 반감기의 효과가 뭐 사실 위아래일지는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그게 전 한 달 이상의 뭐 이제 만약에 하락을 본다라고 해도 한 달 이상의 뭐 이제 수급적인 이슈는 없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는 본격적으로 2분기 뭐 한 정확히는 5월 중하순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림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굳이 저희가 하방을 봐야 하는 요인들은 많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이 가격의 상승은 거의 오로지 ETF 물량, 수급 이것만 거의 반영이 된 거라고 분석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왜 사실상 뭐 일부 이제
코인 시장이 좋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진입했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유입되는 케이스는 거의 다 알트장으로 많이 빠지긴 하고요. 사실상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이랑도 완전 차원이 다른 제가 봤을 땐 구간이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사실은 대부분 다 ETF 크리에이션, 그러니까 생성하는 과정에서 거의 수급세가 같이 붙었다. 왜냐하면 저희가 운용사들 입장에서는 AP랑 LP들이 가격을 올리는 주체가 되는데 시장가에서 바로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5% 올랐다라고 하면 그만큼 채우기 위해서 또다시 사야 되는 이런 계속 이런 선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러 가지 이슈가 맞물려져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건 과거에 반감기가 도래했을 때랑 뭐 거의 비슷한데 과거하고 좀 다른 점이 있다라고도 앞서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걸 좀 세부적으로 볼까요? 3년 전과 그리고 더 과거에 또 상승장과 다른 점이 있다면 지금 어떤 차이점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그 과거 사이클이 한 3번 정도 있었던 네. 것 같은데요. 3번 모두 다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이랑 맞물렸다라는 점이 있었고요. 반감기 직후 10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이제 가장 빠르게 상승하는 구간들을 보여줬고 그게 가장 고점이었던 케이스가 많은데요. 근데 사실 저희는 아직 금리 인하 사이클이 아니고요. 그리고 아직 뭐 반감기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고점을 찍었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반감기 이후 1년이 되는 시점에 지금의 정구를 바로 넘을 거냐. 혹은 두 번째는 오히려 이미 그게 반영이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선 더 이상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것인가 뭐 요 두 가지가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쟁점일 것 같은데요. 저는 후자의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보는 게 왜냐하면 아직 대부분의 지금 수급을 올린 이들의 주체를 보면 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ETF를 사는 케이스를 봤을 때 뭐 퇴직연금 혹은 대부분은 고액자산가들의 포트폴리오에 들어갔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아직까지 저희가 뭐 대부분 펀드 수요 같은 경우 아직 발생하지 않았고요. 이제 막 생기는 과정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개인 수요들이 막 원활하게 발생하고 있는 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어둠션이 한참 남았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저는 연말 기준,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에 기대했던 뭐 11월에서 내년 1월 정도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큰 가격 상승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영국의 ETN이라든지 뭐 네. 홍콩에서의 뭐 상품들 이게 또 승인될 가능성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중요하게 좀 작용할 수 있을까요? 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홍콩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홍콩 같은 경우 운용 자금이 크기 때문에 홍콩에서 만약에 이제 런칭을 한다 그러면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 신규 매수가 불가능한 상태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사실상 대부분의 관련된 이제 자본가들이 홍콩 ETF를 많이 살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국 같은 경우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시중에 이미 나와 있는 비트코인의 개수가 급격하게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 그래도 대부분의 거래소에서 지금 비트코인 개수가 막 모자라다, 이제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런 효과들이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큰 이슈로 좀 작용을 하겠군요. 이 ETF가 승인이 됐을 때 네. 다음은 이더리움이다. 뭐 이런 얘기가 네. 지난번에 출연하실 맞아요. 때도 이런 질문 드렸던 것 같은데 이 기대감은 좀 덜 반영이 된 겁니까? 아니면 이미 좀 반영이 됐습니까? 아니면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저는 반영이 크게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비트코인이 오른 거에 비해서 이더리움이 생각보다 많이 못 올라준 점 플러스 다른 알트코인으로의 수급이 더 많이 몰렸다라는 것들을 봤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이더리움의 가격 반영이 많이 안 된 상태다 보니 당연히 그거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 반영이 안 됐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가능성에 대해서 정말 이제 높게 보는 분들이 이제 아직까지는 소수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최근에 이제 기사들을 봤을 때 SEC에서 이더리움 관련해서 이제 뭐 검토를 요청했다. 뭐 혹은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의 승인 가능성을 75%로 굉장히 높게 본 이제 어떤 전문가 분을 사실 애널리스트 분인데 그분을 이제 실제로 담당자로 이제 신규 채용을 한 케이스도 있었고요.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얘기들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다르게 POW가 아닌 POS, 스테이킹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스테이킹은 증권성과 맞닿아 있다라는 점 때문에 쉽게 이제 비트코인처럼 안 될 이유가 없다라는 말을 이제 많은 분들이 아직 못하는 단계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구원님 네. 가능성을 본 개인적으로는 저도 사실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는 뭐 60% 네. 이상 정도 보는 것 같다, 그러니까 반은 넘게 보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요새는 오히려 퍼센티지가 더 줄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저 또한
패시브 수급이 이렇게 강력할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저도 이거를 뭐 당연히 이제 패시브 수급이 들어오면 가격이 상승하겠지만 이렇게 빠르게 올라올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모든 사람들이 지금 놀라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만약에 승인된다. 그 말은즉슨 이더리움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페어쌍을 가지고 또 ETF를 만들 수 있고요. 그걸 여러 가지 펀드를 나온 것을 바탕으로 또 신규 펀드가 또 생성이 되고요. 예를 들면 비트코인은 ETF가 다 100%로 동일하기 때문에 수수료 경쟁이 들어가는데요. 뭐 어떤 ETF는 비트코인 80%, 이더리움 20%, 뭐 어떤 펀드는 20% 그게 반대로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변수들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SEC에서 좀 더 신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패시브 자금이 좀 놀랍다라고 표현하실 정도로 좀 몰리다 보니까 금도 제치나 뭐 이런 얘기들까지도 지금 사실 나오고 은 있는 제쳤습니다. 상황이에요. 은은 제쳤고. 네. 그래서 은 제쳐서 제가 알기로 네. 8위 정도 전체 그 자산 중에서 굉장히 이제 높게 올라온 것 같은데요. 테슬라 넘고 이제 은 넘고 메타 이제 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불변의 1위는 아직 금인데 저는 금 시총을 넘으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단기적으로 저희가 ETF 자금이 이제 계속해서 유출된다라는 것만 봤을 때 이제 많은 자산가분들이 자신의 부를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금을 사는 선택을 한다던가 채권을 사는 선택을 하는데 그 중에 일부 어둉션은 사실 비트코인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최근의 특징적인 점이 같이 오른 점이에요. 금과 네. 비트코인이.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겠습니까? 사실 최근에 뭐 전쟁 저희가 작년에 2번을 겪고 나서 안전자산에 대한 좀 니즈들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제 금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과거 금리나 사이클 때는 저희가 비트코인을 당연히 위험자산 나스닥과 같이 커플링하는 자산으로 인식을 했던 것 같은데요. 작년에 특이점이 있다라고 보면 과거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그리고 이제 2번의 전쟁을 겪으면서 그 구간마다 사실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이랑 커플링하는 모습들을 다 보였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금과 커플링 지수가 압도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20년도, 21년도와 완전 다른 구간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뭐 사실 시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은 안전자산으로서 인식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이 분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SC, 뭐 번스타인, 톱니도 긍정적인 얘기라고 무엇보다도 부자 아빠 뭐 이렇게 유명한 기요사키 같은 경우는 4억 돌파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이게 근데 어느 정도는 뭐랄까 좀 걸으면서 나름대로 기준을 잡으면서 투자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어떤 기준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제 저희가 비트코인 1억 간데 이게 어떻게 보면 과거에 이렇게 놀리는 듯이 하는 말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비트코인 저도 진짜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 1억 가나요? 이런 질문들이었던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이제 그 띠이 2억 가나요? 라고 해서 이제 사실 무지성으로 2억을 바라보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1억을 넘다 보니까. 네, 사실 그럼 거기서의 기대 수익이 코인들은 다 높다 보니까 한 2배 정도를 생각하고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저희가 너무 결과론적인 이야기잖아요. 이미 올랐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사실 저희가 1월만 하더라도 승인됐는데 왜 떨어지는 거예요? 라는 질문을 마주했었거든요. 직후에는 좀 네. 조정을 받았었어요. 네, 네. 사실 직후 2주 동안은 네. 떨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는 사실 원화 기준으로 5천만 원대였습니다. 사실 그때보다 지금 딱 2배 정도 된 숫자인 것 같은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단기적인 변동성을 겪을 수 있다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최근에 또 레버리지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레버리지 투자를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리스크한 시기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이제 짚어봐야 될 게 우리나라가 가격이 더 높은 이 현상. 프리미엄, 네. 뭐 줄여서 김치 프리미엄이라고도 네. 하는데 이게 지금 몇 %인가요? 8% 정도까지 올라왔나요? 네, 지금 뭐 네. 저희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7에서 8%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요. 알트 경우도 일반적인 에버리지는 거의 한 7.5에서 8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불리는 요 차이가 통상적으로 시장에서 한 5% 정도를 넘어서면 요거는 좀 과열이다. 한국 시장이 과열됐다 이렇게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8% 정도면 좀 어떤 수준으로 봐야 됩니까? 과거에는 저희가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5% 이상이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과열됐고 투기고 그다음에 좀 사실 저희가 먹을 수 있는 상승 여력이 크지 않다.
뭐 이렇게 평가를 많이 쓰던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숫자 자체가 이번 사이클에서는 13에서 14%가 과거의 5% 넘는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네. 저희가 지금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오르기 전 그 직전만 하더라도 이미 저희가 코인베이스의 거래량을 넘었었고요. 그리고 이미 그 대부분의 프리미엄이 4% 이상을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베이스가 4에서 5%. 왜냐면 이제 원화 가치가 달러에 비해서 약세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감안해야 되는 이제 최소 비중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딱 굉장히 크게 반영됐다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과거에 비해서 2%에서 3% 오른 시점이기 때문에 약간은 주의를 해야 된다. 특히 일부 알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한 한 12에서 14%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이제 충분히 과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직 10% 언더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와 다른 코인들의 좀 적용 기준이 다르다라고 보시는군요. 네, 그것도 될 것 같고요. 플러스 이제 과거에서 저희가 7%면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했지만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사실 그게 10% 과거의 7%가 지금의 한 12%에서 14% 정도 수준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미 저희가 4에서 5%로 이미 프리미엄을 받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제 이더리움 얘기 앞서서 했으니까 조금 더 해보면 이 업그레이드 덴쿤이라는 게 또 있다고 합니다. 이건 저는 좀 생소한데 어떤 건가요? 사실 이제 어제부터 사실상 네. 덴쿤 업그레이드가 시작이 됐었고요. 네네. 이제 한국 시간으로 어제 저녁부터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네. 이게 뭐냐면 확장성을 개선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막 뭐 게임이나 혹은 인터넷 사용할 때 어플을 사용할 때도 업데이트라는 개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이 메인넷 네트워크를 강화하거나 확장성을 굉장히 개선하기 위해서 하나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과거에 POW에서 POS로 바꿨던 것만큼의 이제 큰 변동사항은 아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인지를 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과거의 업그레이드 이전에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랐다가 업그레이드 직후에 가격이 굉장히 많이 빠지는 양상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에 많은 분들이 사실 제 주변에서도 직후에 팔겠다라는 이제 포지션을 많이 가지고 계셨는데, 사실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오르는 케이스가 지금 최근에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도 지금 이더리움이 크게 오르진 않지만 지금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크게 저희가 느끼는 변동사항은, 투자자 입장에서 느끼는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가격적으로 일단 이렇게 크게 움직이다 보니까 뭐 더 갈까요? 수급 뭐 이런 얘기를 주로 했지만 사실 전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해서 산업 전반의 어떤 성격이랄까요? 이런 게 좀 큰 발전, 변화가 혹시 있을까? 이런 점도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매서운 크립토 윈터를 거쳐서 네. 이제는 스프링이 아니라 거의 뭐 굉장히 뜨거운 것 같아요. 네, 여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오면서 어떤 산업적인 성격이 좀 변화하고 있다, 발전하고 있다 이런 것도 좀 느끼십니까? 저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그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크게 느껴졌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가장 저희가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제도권의 편입, 이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ETF라고 하는 굉장히 선진적인, 어떻게 보면 비클인 거잖아요. 거기에 가장 혁신적인 전 자산을 담았다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이 수급 자체가 가능한 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 비클 자체가 굉장히 제도권 안에 있는 ETF는 제도권 비클이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통해서 이제 코인에 대한 규제, 혹은 크립토 전반적인 규제가 굉장히 궤도권 안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예를 들면 과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은 이제 그거보다 저는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 기준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평가 손실만 반영이 되고요. 평가 이익은 전혀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굳이 투자해야 할 요인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냥 단순히 시세 차익으로 인해서 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하는 일부만 있었던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만약에 이제 회계 기준이 바뀐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25년 1월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바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기업들 입장에서의 매수세가 굉장히 크지 않을까. 저는 그게 제도권의 이제 어떤 큰 의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기업 쪽으로도 좀 논의가 점점 더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국가적으로 뭐 이건 뉴스긴 합니다만 엘살바도르 굉장히 큰 어떤 수익 이런 게 또 화제가 되기도 했잖아요. 법정 통화로 최초로 채택을 한 국가인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전망에 대해서는 국가나 기업적인 어떤 논의 사항들 좀 활발해질 거라고 보세요. 이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굉장히 좀 동떨어진 이야기로 들리겠지만 저는 이렇게 좀 인플레이션이 심한 제3세계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트코인을 어떤 법정 통화로 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3년 내에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한 3개 국가 정도가 법정 통화로 채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그거 외에 저희가 뭐 북아프리카나 혹은 일부 이제 남아메리카 를 기준으로 사실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극심한 나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국가들 입장에서는 법정화폐로 채택하는 흐름들이 저는 굉장히 가속화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대부분 선진국들은 사실 논외인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의해야 될 점도 몇 개 좀 짚어보고 싶은데 이런 이슈가 있네요. 월드코인 홍채 수집에 뭐 조사에 착수했다. 이건 어떤 이슈고 주의해야 될 점은 없습니까? 사실 이제 월드코인의 컨셉을 네.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아무래도 파운더가 샘 알트먼이다 보니까 AGI라고 해서 인간을 뛰어넘는 AI를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 AI와 인간을 구분할 수 있는 건 홍채다라고 생각을 해서 홍채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는 어떤 이제 플랫폼이고 그 시대에서는 기본소득을 월드코인으로 주겠다라는 컨셉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 홍채 개인정보를 넘기면 그거의 대가로 이제 월드코인 뭐 10개에서 20개를 주고 그걸 매주 몇 개씩 주는 이제 그런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 미국과 영국에서는 중단이 됐었고요. 국내에서는 마케팅 일환으로 사실 계속해서 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일단 뭐 아직까지 금지된 거라고 하기보다는 중단을 요청한 상태고요. 그래서 뭐 여의도나 용산에 이제 그 홍채를 팔 수 있는 이제 그런 부스들이 있었는데요. 현재는 이제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여러 가지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주의해야 될 점이라든지 지금부터도 생각하고 임해야 될 이 코인 시장에서의 그런 자세들 이런 거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앞서서도 짚었지만 좀 포모 현상도 있을 수밖에 없는 좀 급등 시장인 것 같고요. 어떻게 임해 볼까요? 사실 진짜 포모가 가장 무섭다라고 하는 만큼 네. 최근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뭐 각자 보시는 지표가 있겠지만 최근에 코스닥, 코스피 거래대금을 이제 코인 거래대금이 넘어서면서 이제 사실상 코인을 택하는 게 조금 더 가성비가 나오는 뭐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그만큼 변동성이 큰 시장이라는 것도 충분히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레버리지가 굉장히 크게 가능한 시장이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저희 특히 국내 시장이 알트 시장 위주로 굉장히 거래량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알트 같은 경우에는 하루 변동성이 뭐 위로도 300%가 가능하지만 아래로도 마찬가지인 케이스가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거래 중지가 되는데 그걸 모르고 어떤 투자자분이 1,000만 원 가까이 입금을 했는데 이제 바로 없어지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제도적인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도 굉장히 많이 공부하고 진입을 하는 걸 굉장히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직은 변동성이 너무나 큰 시장일 수 있다는 점, 또 급등에 따른 급락도 당연히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점까지 짚어주셨고요. 오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김세희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